이제 이걸 이제 설명해 보면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게 이제 금천교입니다. 금천교. 그 다음에 이게 판이고, 이게 홍살문,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향로, 신이 걸어가는 길, 어로, 이래가지고 현재 임금이 걸어가서 제사 지내는 정자각. 이게 비각이고, 이건 수복방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관리하는 그 종들이 사는, 그러니까 국가의 종이에요. 종들이 사는 수복방. 문지기, 관리야, 관리인.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이게 이제 하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무석인, 성마, 이렇게 두고 장명등, 그 다음에 문석인. 이게 영릉은 저게 이제 상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저 상석이 두 개예요. 왜 두 개냐 이렇게 묻는다면, 세종이 소헌왕후가 먼저 죽어요. 소헌왕후가 먼저 죽으니까 그걸 먼저 이렇게 석실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종이 들어가들 그 무덤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옆에다가 빈 공간을 놓은 다음에 4년 후에 세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둘이 는 하나인데 합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서 자기 왕비 소원왕후와 그 다음에 세종이 저렇게 묻히면서 상석이 저렇게 두 개가 놓여 있어요. 이렇게. 이게 상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상석에 놓였는데, 저 상석은 의미를 또 우리가 해석해 보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걸 혼유석이라고 얘기해. 혼유석. 혼이 나와서 즐기고 노는 그런 노는 공간이다, 석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임금의 혼이 나와서 저녁에 논다는 거예요, 저기서. 그럼 뭐하고 놀았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혼유석이라고 왜 불렀을까? 혼유석. 그러니까 임금이 나와서 노는 석,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의 가장 첫 번째는 선조 이후에 저 이름이 혼유석으로 바뀌었어요. 선조가 왜 그러면 그것 중에 선조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상석을 왜 혼유석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금 그러면 우리의 어버이와 동격이고 하느님과 동격이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란. 응? 그랬는데 임금이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다고 생각한 게 그게 임진왜란. 임진왜란에 우리를 떼어놓고 혼자 저만 살겠다고 도망갔다는 거야. 어? 아, 그러니까 처음 알은 거야. 임금이 저럴 수도 있다. 나도 윤석열이 그런 줄 처음 알았어. 매일 술만 먹고 막. 그게 이제 바로 선조가 우리를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임금을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모시고 하느님과 동격으로 생각해서 모셨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저만 살겠다고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한성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아, 저건 우리의 임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그러니까 저걸 상석으로 부르다가 혼유석으로 바꿔 불러요. 임금놈도 맨날 저녁에 술만 먹고, 아, 저렇게 한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어. 근데 난 세종은 제가 진짜 하다가 공부하다 놀랐는데요. 세종이 생산한, 원래 생산이라는 단어는 임금만이 쓰는 거예요, 임금만. 왜 아들과 딸을 생산했다고 그러지. 생산이란, 일반인은 생산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임금만 써요. 그렇게 생산한 아들이 18명, 공주가 4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산하고 죽었으니 아무런 한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일 부러운 임금이 세종이야. 너무나 부러워. 이따 그것도 또, 그러면 그렇게 세종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우리가 훌륭한 왕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사를 이해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왕권과 신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은 왕실에서 최고로 현명하고 파워풀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걸 싫어해. 신하들은 제일 바보 같은 놈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그럼 바보를 해놓으면 자기가 그렇게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똑똑하면 이게 자기들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신권을 갖다, 신하 관료 집단에서 신권은 절대로 왕권 중에 뛰어난 왕이 나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토대를 닦아주는 게 바로 태종이다. 조선은 이성계가 세웠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운 건 태종이에요, 태종. 이방원. 정말로 이방원은, 정말 나는 이방원처럼 권모술수에 능하고,
포카페이스, 이게 얼굴에 그러는 것들을 너무 자주 봤고, 한 말을 금방 바꾸고, 그러는 데는 천재였어요, 아무튼. 그러면 태종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해보면, 태종 중에 이게 이성계가 정말로 좋아했는데, 고려시대 때 급제를 했어요. 병과에. 그 전체 아들 중에 이방원만이 과거에 급제. 그래가지고 무척 그렇게 이제 태종이. 이제 이성계는 태종을 정말로 좋아했는데, 이 태종이 그 조선을 갖다가 고같이 하면서 주술사회를 배격하고 성리학사회를 안착시키는 그런데 놀라운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것 중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네체시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건데요. 굉장히 유식한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 막 네체시타도 얘기하고. 이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얘기를 모릅니다. 네체시타가 뭔지,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뭔지. 전 논술을 가르치며 그러는 것들을 다 그렇게 다 책은 읽지 못했지만 그런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그 저만의 시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체시타랄지 이러는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왜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영능을 왜 이렇게 옮기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 꼭 풍수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어요. 진짜로. 저도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건 아직 글을 못 썼어요. 네체시타는 어떤 공관이 그 명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는 불명예스러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악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것과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가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영화롭고 평화로운 것을 가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태종이에요. 그 다음 태종은 얼마나 권모술수가 그 능한 고관이 그 자기 신하들 모아놓고도 금방 이런 얘기했다가 다시 그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갑자기 있다가 자기가 왕이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내가 왕권을 물려주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했는 거니 원경하고 그 자기 부인인 처남들이 좋아했어. 왜 대대적으로 좋아했는 거니 첫 번째 아들이 어디에 가서 크는 거 아니 원경왕후 거기 민씨 생가에 가서 컸기 때문에 그 첫째 왕자가 왕이 되면 민씨의 위척이 세력을 펼쳐가지고 드디어 위척 정치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태종이 그걸 알고서 자기가 왕 그걸 물려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민무구하고 그 첫째 처남하고 둘째 처남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피집 잡아가지고 죽여. 그러니까 그 위척이 그렇게 할 거다. 갖고 네 명의 그 처남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네 명의 처남을 죽여요. 그러니까 원경왕후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그 왕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가 처음엔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사이가 틀어졌던 건 태종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어요. 이게 모든 빈과 수기, 그 다음에 후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태종이에요. 원경왕후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합리화해서 법제화 시켜가지고 모든 빈과 수기를 두고 후궁을 둘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낸 게 바로 태종이고 그걸 망기겠던 게 세종이다. 진짜. 세종이 그냥 세종은 나중에 얘기해보지만 세종은 눈에 띄면 다 그 여자와 동거 전 다 그렇게 했어.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그렇게 첫 번째로 그냥 성리학을 만든 다음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리학 질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자기 형이 정종이, 그러니까 정종이 벌써 그렇게 왕권을 장악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태종은 신하니까 정종을 보필하면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을 퇴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부충을 보여. 그 다음에 불효.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한테는 효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버이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나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성계와 한판 떴어. 그러니까 이성계가 왜 싫어했는 거 아니? 자기 아들 중에 그 신덕왕후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신덕왕후한테 난 방범과 반석을 갖다가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성계는 정말로 싫어했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조사의 난도 일으키고 했던 건 이성계 아버지와 아들과 한판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자기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 다음에 효도해야 된다 이런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태종이다. 그래서 네체시타 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효도도 그렇다. 불신은 어떤 공관이
그 신하들과 모든 관계에서 인간은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하잖아, 신뢰를. 그게 이제 정적으로 이루면 모든 인간관계가 공평해지고 그게 이제 아주 좋아지는 관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권모술수가 능한지. 이거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충복인데 나중에 수성이 결이 됐을 때 그걸 죽이려고 맘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가까이였던 충복이잖아요. 근데 바로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여론을 펼쳐. 그러니까 신하들이 할지 이런 사람들한테 모두 다 요즘 이거이가 건방져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막 흘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게 태종의 뜻이니까 그 이거이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이거이한테 가. 그런 다음에 내가 요즘에 상소 올라오는 걸 보니까 노아에 대한 이러는 것들이 올라온다. 보여줘. 그래갖고 감옥에 넣어.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넣어서 이제 거기서 고문을 가한 다음에 또 찾아가. 정말 뻔뻔스럽게 찾아간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너를 지금까지 네 공적을 생각하면 내보내고 싶다. 근데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반대해갖고 너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변방에 귀향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갖고 설득한 바람에 이거이는 거기서 눈물을 흘려. 태종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이 됐다. 근데 그게 본질을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관계도 아주 지도자가 돼서 정권, 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랄지 이런 걸 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행을 혼자서 다 했다는 거예요.